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클랩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영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무기 체계를 네.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그 지상 무기 체계에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장갑 차량. 네. 장갑 차량 중에서도 바퀴 달린 거. 바퀴가 달린 네.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 차륜형 장갑차의 장점 그리고 또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궤도형 장갑 그렇죠. 차량이고요. 그 궤도형 장갑 차량 중에서도 단순한 이제 보병 수송용 차량부터 물론 시작했지만 그 보병용 수송용 차량에 이어서 좀 더 전투에 특화된 보병 전투차라고 불리죠. IFV에 대해서 그렇죠. 예. 설명을 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V 하면 대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도 어디가 선도를 했으며 어느 그 장갑 차량이 이 발전의 어떤 척도가 됐는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뭐 소련이죠. 소련이죠. 그렇죠.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BMP-1. 네, BMP-1이 나왔을 때 서방에서의 충격은 대단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 상대방 기갑에 대해서 기갑 전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보병 수송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그런 그 장갑 차량이 됐고 이 장갑 차량을 서방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서방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도 시작을 했고 영국에서도 시작을 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되는 것이 미국이죠. 미 지상군의 브래들리. 그렇죠. 우리가 오래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명지휘관이나 또는 그 전사를 소개할 때 브래들리 장군에 대해서 그렇죠. 좀 나왔는데 그 브래들리 장군의 이름을 딴 브래들리 장갑차 그 M2라고 그러죠. 예. M2A1, 2, 3. 지금 현재는 4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많이 나왔네요. 네. 뭐 4천여의 기갑 차량이 이제 그 운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부대에 배치돼서 전력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1,200대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그 예비역으로 이제 흔히 보관하고 얘기하는 치장 물자. 예. 치장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주방위군과 또 미군의 이제 예비군에서 때에 따라서 쓰고 저는 있죠. 장명 센스가 좀 특이했던 게 사실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패튼 장군의 부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패튼 전차 있고 브래들리 장갑차 있고 하니까 딱 두 사람 관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관계가 역전되긴 했지만 브래들리 나왔을 때 이미 패트는 거의 끝물이었죠. 그것도 패튼 장군과 브래들리 장군의 일생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그 바리에이션들이 늘어난 뭐 굉장히 그 성공한 차량 중에 하나죠. 이 차량을 이용한 뭐 장갑 차량 하나가 베이스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바리에이션들이 나오는 것이 주로 대공 차량들 그렇죠. 그리고 박격포 탑재 차량들 그다음에 뭐 앰뷸런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제 보병 전투차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하죠. 브래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공 차량에서도 좀 일부 쓰이고 그리고 박격포 차량에서도 일부 쓰일 수 있습니다만 또 쓰이는 것이 이제 관측 차량들. 근데 브래들리 차체 박격포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갑 차량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죠. 바리에이션들이. 그래서 이런 정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바리에이션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볼 때 이 장갑 차량을 그 발전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더 두껍고 네. 좀 더 빨라야 되고 네. 또 화력도 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경전차하고 어떤 구별이 그렇죠. 그렇죠. 또 어려워져가고 커지고.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이게 도로 이게 전차냐? 안 돼. 이건 뭐 본업에 치중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막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은 돌고 돈다 해서 네. 10년 전 넥타이랑 새로 유행 넥타이가 똑같을 때가 있거든요. 볼이 그러니까. 넓거나. 아니 무슨 복고풍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탱크에 사람이 탔다가
예, 그래서 사람이 반응 장갑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이제 하노마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군이 썼던 반궤도 장갑차들을 사용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걸로는 당연히 방어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M113이라는 그 나름 명 장갑차죠. 이게 나오고, 근데 M113은 다 좋은데 알루미늄이라 뭐 장갑도 약하고 화력도 약해. 그렇죠. 예, 이거를 근데 미국보다 사실 소련이 먼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BMP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의견을 그걸 따르면은 이게 장갑 차량의 이제 발전 순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돈다는 게 근데 뭐냐면 안 돌 것 같은 게 저는 왜냐면 네. 그 가벼워져야 된다가 이제 그 바퀴 달린 장갑차로 이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바퀴 달린 네, 장갑차.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쓰임에 따라서 궤도형 장갑 차량은 그만의 지위를 분명히 누릴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무인이 되던 유인이 되던 제 의견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이클을 도냐면 너무 장점에 치우치려다 보면은 한쪽이 또 단점이 생기고 이런 종합적으로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우치다 보면 또 이쪽이 치우치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이클을 얘기한 근데 거예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대규모 전투라기보다는 뭐 테러와의 전쟁에서 연상된 뭐 사실 지금 장갑차와 전차의 가장 큰 적은 상대방 장갑차나 전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급조 폭발물이라든지 그렇죠. IED죠. RPG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부가 장갑이라든지 이게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그다음에 또 옛날처럼 뭐 사람을 방패로 내세우는 막 이런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갑차는 전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명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궤도형 장갑차는 당연히 맞아요. 전차랑 따라가야 되고 전차도 지금 계속 중장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장갑차도 사실은 추세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차가 어느 순간 야 이거 너무 무거워 이게 마우스야 뭐 이러면은 이제 가벼워질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그 궤도형 장갑차도 같은 이제 움직임 되지 아니, 않을까 이게 싶어요. 네. 포탑이 105mm를 탑재하고 보병은 확 줄어가지고 이게 뭐 장갑이 들어가니까 네네. 보병은 줄어들어가지고 한 3명 타게 되거나 만약에 그 이하로 그러면은 타게 뭐 되면 이건 경전차지. 그렇죠. 이것이 무슨 보병 전투차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뭐 대표적인 그런 차종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유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스웨덴에 CV90이 예. 있을 그렇죠. 거고요. 우리 먼 조상이 되겠죠.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죠. 그렇죠. 예, 독일에 기갑하면 또 독일이니까. 지금의 푸마. 예, 푸마 전에 마르더도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고요. 마르더에 의한 푸마, 지금 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링스도 있죠. 예, 예. 있죠. 이건 뭐 수출용이기도 네, 합니다만 또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이 합작으로 만든 아스코드. 아, 그것도 그것도 빼놓을 수가 들어있죠. 없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갈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쨌든 현역인 영국의 워리어. 네. 갈참은 머리. 맞죠. 예. 예. 근데 아직은 현역인. 그렇죠. 그러나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점점 있는. 희미해져 네. 가고 있죠. 미국도 이제 차기 보병 전투차를 그렇죠.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네. 있고요. 재밌는 게 거기에 우리나라도 도전을 했습니다. 후보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을 안 했다가 AS21이 생각보다 자신감을 그렇죠. 얻고 여기에 만약 성공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되고 미국에서도 되면은 독일 이 업체들이 완전히 거품 물고 쓰러질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 디펜스는 떡상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그 해외의 장갑 보병 전투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여러 번 또 소개를 했죠. K21이 예. 대표적인 보병 전투 차량이고요. 본격적인 IFV 차량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내놓은 작품인 거죠. 첫 작품치고는 뭐 모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진 않겠지만 그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걸 제외한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근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K21을 하나 보면은 이게 브래들리하고 같이 있을 때 K200밖에 없던 시절에는 K200하고 브래들리하고 같이 있으면은 K200이 되게 초라해 보일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K21하고 브래들리가 있으면은 브래들리가 살짝 초라해 보여요. K21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이제 크기를 재보거나 하면은 그 큰 차이는 아닌데 근데 느낌이 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느낌도 그렇고 그렇죠. 머리가 이제 크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걸 그 포토그래퍼들 우리 또 저 사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이 그 기갑 훈련 때 이제 찍은 걸 보면 연합 훈련 때 찍은 걸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있죠. KF-21 예. K21이 앞에 있고 어허. 브래들리가 뒤에 있고. 그러니까는 더 초라해 보이는 근데 거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잘 뽑혀 나온 음. 나쁘지 않은 걸. 이미지는 좋아요. 느낌은 그쵸, 좋아요. 네. 여기 이미지. 승전이 보니까는 한 분대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9명 들어갑니다. 9명? 예. 뭐 8명에서 9명인데 9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지금 보병 그 편제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개 분대가 8명 체제라면은 그렇죠.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장갑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생산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466대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4차에 걸쳐서. 근데 추가 생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얘기가 또. 아니라 필요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갑 부대에 좀 우리나라의 그 주력 기갑 부대는 전부 그 보병 전투 차량으로 그렇죠. 바뀌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몇몇 기보대대가 K200 쓰고 K200이고 있죠. 예. 그리고 기갑 여단의 예하 보병 대대는 전부 K200인 거예요. 근데 기갑 여단은 여단의 임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K200을 그대로 두더라도 공격을 우선순위 두고 있는 주력 기갑 부대는 전부 그 K21로 예. 바꿔주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추가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호주에서 레드백이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왜 국내에서는 레드백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그 레드백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K21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특화된 거고 그리고 레드백의 공격력과 K21의 그쵸. 공격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파괴력 부분에 있어서는 K21 쪽에 부동화가 가는 것도 많아요. 40mm K21이 그렇죠. 40mm고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고 또 이 군수 지원이라는 면에서도 사실 레드백은 K21을 베이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차예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차. 예. 네. 엔진도 다르고 변속기도 다르고 뭐 하나 겹치는 부분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면은 좀 골치 아픈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에선.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AS21에 들어갔던 그 기술들을 그쵸. K21에 접목시키면 되겠다는 뭐 그 거죠. 정도는 가능하지 네, 않을까 업그레이드시 싶어요. 예. 그것을 또 노리고 있는 것이 이제 방산 업체고요. 예. 그럼 K21을 오히려 호주에다가 납품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게 호주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대공 방어랄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애당초 지금 호주 지금 레드백이 40톤이 되거든요. 지금 네. K21은 15톤이 더 나가는데 그게 바로 호주 육군의 요구가 K21하고 너무 달라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K21을 그냥 호주군에 들이밀면은 호주에서는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요구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기갑 여단에 배속돼서 이제 전차와 같이 북진을 해서 적의 주력을 분쇄할 이제 보병 전투자가 필요했던 거고. 빨라야 되니까. 네, 근데 호주는 사실은 주변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 만약 전갑차나 전차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해외 파병용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병 전투차나 전차의 가장 큰 적은 상대방 전차포나 대전차 미사일이라기보다는 IED라든지 RPG라든가. RPG라는 거니까 그걸 막으려면 사실은 차체가 무거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지뢰 방어용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톤수가 나왔겠죠. 네. 작전의 업무가 틀리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구하는 국가의 어떤 목표가 달랐고 개발이 완료가 됐던 그 시기도 너무 많이 다르죠. 달랐고 예. 확실한 거는 레드백이 좀 멋지게 생기긴 했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좀 포탑은 새끈한. 네. 포탑을 그냥 좀 그 모방해서 우리가 이제 달아놓으면은 더 멋질 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긴 하죠. AS21이 만약에 레드백이 채택돼서 실제 생산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을 가져와서 이제 포탑 디자인이라든지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손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전쟁이 발생 시에 K21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기갑 부대의 공격 시 이제 그 기계화 보병들을 안전하게 그 수송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가 보병의 작전, 보병 작전을 지원해주는 역할, 화력으로 지원해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차와 함께 기동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춰야 되는 게 그 많은 기계화 보병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확실히 안전하게 예,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보병 전투차가 중요한 게 사실 전차는 화력은 강하지만 저 포가 중무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의 매복이 나타났다 보병들이 그럴 때 그거에 순발력이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포트 한 발 쏘고 또 한 발 장전하고 이런 게 아무리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도 1분에 몇 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기관포가 있는 보병 전투차 같은 경우는 꽤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여러 표적을 교전하기에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병 상대할 때는 외려 보병 전투차가 전차를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비교를 한다면 유사시에 북한군의 그 전차 중에 참마오 시리즈 정도는 미리 보고 봤다면 K-21이 측면 격파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40mm 기관포에 그 철갑탄 넣고서는 관통력이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그럼 물론 그거에 대한 실험도 다 했고 특히 T-61을 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관통력 이용해서 소설 나온 적도 있어요. 아, 그죠. 그죠. 예. 모 작가가 K-21로 무장한 기계화 보병 부대가 원산에 상륙했죠. 그렇죠. 북한과 싸우는 그거를 묘사한 소설을 한 20년쯤 전에 낸 적이 있죠. 상대방 이제 북한군 전차를 그 철갑탄 넣은 K-21에 발라버리죠. 네, 그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전차는 최근에 이제 뭐 6.25 전쟁 관련 전사를 다시 읽고 있는데 그 국군이 잘 싸우다가 매번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전차가 방어선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 몇 대라도 돌파해버리면 그때부터 잘 싸우던 부대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적군 전차가 내려가 버렸으니까 방어선이 뚫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아무리 독려하고 이래도 부대가 그때부터 이제 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때 북한군이 그 전차와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장갑차의 병력을 싣고 그 방어선을 조금 일부라도 점령했다면 북한군 입장에서 전과를 더 확대할 수 있었고 아군 입장에선 좀 더 빨리 붕괴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또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그 K-21로 누려야 될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도 주목을 좀 잠시 해야 되는 게 러시아의 보병 전투 차량이 퍼레이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네, T-15 아르마타하고 근데 참 부메랑이었나? 부메랑은 바퀴 달린 부메랑은 거였고. 이제 K-25 부메랑이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언제 나올까요? 러시아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만들거나 모형이나 계획은 하는데 언제 언제 나올까요? 나올까요? 그래서 양산은 언제 할래요? 러시아의 그 신형 그 장갑 차량들이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기갑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량을 하나의 차대를 가지고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 신선했는데 문제는 언제 나올까? 언제 양산할래?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나 오래된 브래들리의 대체를 위해서 미군은 이제 그 차기 이 보병 전투차를 대체하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지금 현재 흐름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보병 전투차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 같고 미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무인 복합 쪽으로도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군도 프로젝트 이름이 유인도 될 수 있는 장갑 차량이에요. 지금 차기 그러니까 보병 유인도 전투차. 될 수 예. 있는. 네. 그러니까 옵셔널리 맨드니까 사람이 무조건 타야 되는 게 아니라 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안 탈 수도 있는. 벌써 네. 지금 걔네 개념은 그거를 실용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병 전투차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배치되면서 기갑 전력도 완전히 이제 북한을 압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K-21뿐만 아니라 AS-21도 수출에 성공하는 걸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 그 무기체계 시리즈 중에서 보병 전투차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정치 여러분께 힘을 밀떡!